예, 가뜩이나 취약한 상황이었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했지만 안정세를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중심 잡기 어려운데요. 변동성 장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의 좀 해안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이가 등장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일부에서는 조금 과장 내지는 미확인, 불확실하다, 우려가 과하다, 그래도 불안하다. 네. 시장 영향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 이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다만 작년도 1분기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한땐 공포에 질렸었고, 근데 그 이전 시기에도 일종의 약간의 내성 같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났는데 새로운 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 몇천 명씩 지금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게 터졌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엔 이 자체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식이나 자산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팔았던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 자체는 굉장히 뭔가 판단 내리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 약간 주식시장에 주식하는 사람들의 금융시장 기대일 수도 있지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자산이 많이 떨어졌죠. 주식도 떨어지고 원자재도 떨어지고 예. 가상화폐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에는 그런 떨어진 자산들이 상당 부분 지금 이제 리바운드가 됐거든요. 근데 가장 더뎠던 게 미국의 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한 1.6에서부터 1.4까지 밀렸는데 오늘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금리는 한 2, 3bp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마음 속에는 이게 좀 안 좋은 건 맞긴 맞는데 이게 통제하지 못하고 더 나빠지게 되면 중앙은행의 긴축의 속도나 이런 게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 하기가 어저께는 바이든 대통령이 봉쇄도 안 할 거고 또 새로운 백신 만들 수 있다라고 또 하는 주장도 이제 나왔습니다. 파이자 CEO가 그런 주장했는데 이건 뉴스 플로우는 그날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투자자들은 어쨌든 상황이 바이러스 때문에 나빠지게 되면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주식하는 사람들 근간에 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과 파장은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학습 효과가 좀 있다. 네. 예. 바이러스 전체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도 겪어봤기 때문에요. 시장이 좀 안정되는 거고요. 사실은 새 변이가 없었을 때도 시장을 붙잡고 있었던 게 글로벌한 인플레이션 우려. 네. 파월이 연임되고도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있었고요. 그에 따른 테이퍼링의 빠른 속도, 금리 인상 이런 우려였는데요. 그 기조는 아직은 변동 없이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 기저 효과를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기가 확 내려앉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본적인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굉장히 빠르게 긴축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매월 발표하는 그냥 루틴한 경제 지표인데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2% 발표가 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짜리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인플레는 어떻게든 방향을 되돌릴 테고 또 저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재선임 된 것도 저는 파월이 인플레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의장 된 여성 부의장인 브레이너드 이 사람이 사실 부의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도 훨씬 더 길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세 부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브레이너의 기본적인 철학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입니다. 중앙은행이 상황 조금 좋아졌다고 금리 올리고 그러면 안 되고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때문에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인플레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통상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고통지수라고 하는데 내년에 중간선거를 치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년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40%밑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는 잡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파월은 또 그 정치 당적이 공화당이고 브레이드노는 민주당인데 네. 이 사람을 이 여성을 브레이드노를 연준의장시키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플레 기대심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파월이 저는 연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관점이라고 보면 그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많이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도 기업 부채가 많고 정부 부채가 되게 많아서 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으려 그러면 굉장히 정책의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라도 구두로도 얘기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정말 야 이게 정말 새로운 악재네라고 하는 정도로 진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연준은 자기 속도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테이퍼링 속도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테이퍼링이 금리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신뢰감이 있는 중앙은행은 말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테이퍼링을 끝내지 못하면은 중앙은행이 어떤 말을 해도 경제 주체들에게 먹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화 정책의 어떤 긴축의 기조, 긴축지향적인 기조는 네. 뭐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늦춰지기보다는 그 속도로 갈 것 같고요. 이게 뭐 최근에 환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한국 주식이 못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그런 이유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바이러스는 변수이긴 한데요. 네. 긴축 기조는 상수에 가깝다. 네. 그렇죠. 긴축 기조는 상수에 가깝고 오미크론 변이는 이거는 변수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연말까지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우리가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기 전에도 네. 한국 주식이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저는 지금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주가가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 펀더멘탈이고요. 하나는 돈입니다. 유동성인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안 좋습니다. 이 펀더멘탈은 주가를 잘 설명하는 지표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경기 선행지수가 6월에 고점을 치고 7월부터 꺾였고요. 코스피의 고점도 공교롭게 7월입니다. 그럼 이제 경기란 건 사이클이 있으니까 내년도 뭐 한 2분기 중반까지는 선행지수는 하강할 것 같고, 그럼 이제 주식도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힘이 약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유동성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 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 금리를 올리는 한국은행의 말처럼 두 번 올렸지만 그래도 금리가 낮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기준금리가 1.25%인데 뭐 1%도 충분히 낮은 금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식을 사고 파는 수급에서의 변화는 작년에 1,400에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3,300까지 갔던 거는 외국인과 기관 하나도 힘 안 보태고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식 투자 붐이 있었죠. 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160조 원이 넘는 직접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처음 유출입니다. 예. 주식 투자 붐이 시작된 이후 한 2조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한 1조 원 느는데 그쳤고 10월 달에 한 1조 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8월엔 11조가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도 주식 쪽에서는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신호는 아닌데 예. 주식을 사고 파는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 강도도 현저하게 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시장은 힘이 에너지 없어서 자체가 그런 네. 추세로 간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거래 대금도 이제 좀 줄어들었고요. 사실은 또 뭐 IPO도 많이 했고 네, 공급이 많았죠. 네. 그런 영향도 이제 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연말 전망 들었는데 지금만 혹시라도 지금 이제 내일이 12월인데요. 물론 이제 12월에 내년 전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센터장님께 있겠지만 내년 그림도 지금 그리고 계신 걸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아니면은 뭐 다음번에 좀 시간을 좀 이어내서 얘기를 하시겠어요? 짧게만 말씀을 그럼 좋죠. 드리면요. 예. 저희 신영증권 의견은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비슷한 박스권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저는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이 다 바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경기의 사이클이 지금은 선행지수가 하강이지만 내년도 중반 이후로는 얼추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은 선행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느끼는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경기 동행지수에 가까운데 주식이란 게 이제 먼저 움직이죠. 반도체가 대표적인 게 반도체 주가는 1월부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저희처럼 관전자들은 이게 반도체가 빅사이클이고 시장의 과민 반응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가 맞았어요. 떨어지고 나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게. 지금 먼저 빠진 주식들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시장이야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뭐 박스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를 움직이는 스타일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지금과 같은 어떤 좀 개념형 성장주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뭐 지금 경기 민감주도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내년 중반에 선행지수가 저점이라고 보면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내년 전망까지 좀 살짝 조금 긴 호흡이지만 여쭤봤고요. 네. 김학현 센터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섹터와 전략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네. 뭐 밸류 투자, 가치 투자전, 트레이딩이든 사실은 시장에서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발을 완전히 빼지 않고 어쨌든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제한적인 전략을 좀 짜야 될 텐데요. 그러면 뭐 연말 말씀하신 돌아서 걸 이제 저기 전까지 본다고 하면 최근에 어쨌든 뭐 NFT나 메타버스 열풍들이 굉장히 그 광범하게 지금 불고 있는데요. 네, 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제한된 수급과 성장주에 대한 과한 기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네. 큰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내년엔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나 NFT 같은 얘기를 저희 동료들 젊은 직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예. 세상을 센터장 바꿀. 꼰대니까 이거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자본주의가 뭔가 자본이 자기 증식을 하면서 커가는 게 자본주의인데 지금 미국 주식이 미국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이후로 12년째 계속 강세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 10년 동안에 뭐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었지만 연율화로 GDP 성장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70년대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도 스태그플레이션을 70년대도 미국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3.2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대전 이후로 실물 경제 성장은 굉장히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증식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새로운 기술인 건 맞지만 자동차를 발명한다라든가 아니면 페니실린을 발명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소한 어떤 그 기술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적 선택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나은 걸 사는 겁니다. 얘가 조금 뭐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다른 대안이 결점이 굉장히 많게 되면 그냥 이걸 사게 되는 거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동성이 많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장주들이 실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 실체가 있는데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인류를 바꿨던 그런 메가톤급 기술에 비하면은 저는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투자자들이 그런 쪽에 어떤 가치 부여를 하는 거는 저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한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결국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형 성장주를 사고 그런 것들이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건데 저는 연말이나 내년도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갈 것 같고요. 어쨌든 경기에 대한 우려는 커질 거니까요. 예. 투자자들이 저는 결국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저는 뭐 투자하는데 뭐 그 좋은 주식, 흔히 말하는 우량주를 사서 손해보는 것보다 개념형 성장주 사서 돈을 버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다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움직이는 시세 흐름이 너무 빨라요. 무슨 무빙 타깃을 보고 막 총을 쏘는 느낌인데 네. 이걸 잘 쫓아가는 사람들은 경기가 나쁠 때는 성장주에 많은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니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시간을 사는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편에서는 너무너무 싼 주식들이 4분기 들어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결점이 있죠. 결점이 있으니까 주식이 싼 거지만은 싸다고 결점이 있더라도 주가가 그 밸류보다 싸면 기회가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분들은 뭐 성장주가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중반 이후로 싼 종목을 사서 기다리는 것도
지금 정도는 저는 또 할 수 있는 또 선택의 다른 옵션이라고 봅니다. 예. 메타버스나 NFT나 최근의 흐름들을 개념형 성장주라고 이제 이름을 달아주셨고요. 소위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한 것도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근데 혁명 수준은 아니라고 센터장님 판단을 하셨고요. 네. 그 정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나 쫓아가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거나 이제 내년에 경기가 돌아설 때 흐름들을 보면 많이 빠져 있지만 뭐 전통적으로 산업 섹터나 이런 쪽에 이제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게 부각되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네, 반도체. 논쟁도 많았었고요. 네,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이게 새로운 것 같지만 네. 저는 비슷한 패턴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업황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고요. 네. 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효율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반도체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때 결국 공급이 늘면서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업이 투자를 늘릴 땐 경기가 가장 좋을 때 투자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뭔가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있을 때 투자를 늘리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단가가 떨어지면서 주가력을 반영하는 거라서 주식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변동이 있었지만 계속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번 주식인데 중간중간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는 삼성전자도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났던 약세 장선 평균적으로 한 28% 정도 조정을 받고요. 네. 기간으로는 1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추 삼성전자 주가가 1월에 고점이었고요. 10월에 저점인 68,000원, 7,000원대까지는 한 24, 5%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뭐 진바닥을 쳤는지 한번 바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정은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성장주들 그 기술주 중에서도 배당을 충분히 주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배당 하나도 없이 그냥 업종의 변동성을 보면서 기다린 사람은 이겼지만 주식 들고 있을 땐 고통이 컸는데,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고정거래 가격, 그 현물 가격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고 한데 제 생각에 주가는 상당히 악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내년으로 보면 반도체도 얼추 우리가 10월에 봤던 저점을 시장이 불안하더라도 많이 깨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약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밀렸는데요. 제약주들도 굉장히 뭐 나름의 성장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주식들인데 밸류에이션이 싸서 지금 반도체나 제약 뭐 이런 쪽이 좀 싸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죠. 투자 플러스 생활에서도 뭐 엘리베이터 타고 뭐 문 닫히는 거 3초를 못 기다리는데요. 보통 기다릴 게 내 건 가만히 있고 다른 것도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는데 대체로 내 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막 움직이니까 참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이 익숙지 않거나 나는 쫓아가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장주로 가시면 되고요. 이제 어쨌든 패턴이 좀 기다리는 패턴을 다음 차례를 기다릴 섹터들은 이제 반도체, 제약 말씀하셨고 또 그런 섹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가치주나 사실 뭐 화학이나 뭐 조선이나 음식료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기회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11년부터 18년까지 박스피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그나마 탄성이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4개월 정도마다 주식의 변동성이 컸고 긍정적으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탄성을 잃은 시클리컬은 14개월 반도체 14개월이 아니고 한 3, 4년. 예를 들어서 철강화학은 2011년에 좋았어요. 또 2015년에 좋았어요. 작년에 좋았습니다. 근데 이 2011년, 2015년 작년에 뚜렷한 공통점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 한번 수혜를 보는 건데 중국도 지금은 뭐 장기적으로 보면 제조업 사이클이 3, 4년에 한 번 오는 사이클이지. 그래서 저는 뭐 더 오랜 기다림을 가지면은 뭐 어떤 그 보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지루한 산업에서도 좀 편차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건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금만 이제 사이드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막 혼돈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다리면서 올라올 가격이 싸진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제약바이오 얘기하셨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나 소비 관련주들은 기대가 있었다가 좀 주춤했는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 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기대감이 좀 빠져가지고 많이. 뭐
숫자는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예. 근데 은근히 지난 여름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네. 내년도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선반영했다. 보면 뭐 아주 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선반영을 좀 했고요. 단기적으로 코로나 수혜주들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까 제약 얘기하셨는데 제약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섹터란 말이죠. 일단은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이나 키트 관련주들이 있고 사실 전통 제약사들이 있고 네, 네. 또 물론 뭐 원료나 이런 안정적인 제약사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 수혜주 접근은 어떨까요? 예. 근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 자체는 이거는 그날그날의 뉴스 플로우에 따라 네. 지난주 금요일 다르고 미국이 어젯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흐름에 배팅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제약이나 바이오주가 뭐 제약도 뭐 그 조금 루틴해 보이는 제약주나 아니면 바이오 성장주나 주식이 뭐 작년 여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빠져서요. 지금은 좀 리스크는 뭐 제약 포괄적으로 좀 적어진 권역까지 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가 거의 투영이 안 됐고 어느 것들은 벌어들인 돈으로도 설명이 되는 주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뭐 역시 이게 언제 돌아설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제약주 같은 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 하우스의 밸류나 센터장님의 시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제약을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뭐 어떤 섹터가 좋다는 것보다 이제 제약업 자체가 네.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예. 네. 또 돈을 저희는- 벌거나 밸류가 있는 곳이 있다. 네. 네. 저희는 뭐 싼 거를 좋아합니다. 네.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네.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싼 거는 이게 언제 돌아설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늘 비교적 확률 높은 그 보답을 해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가치 투자자 마지막으로 가치 투자자들의 그 혹은 이제 조금 길게 보는 분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대충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통 시크릿클은 4년이 걸렸고요. 네. 실제로 코스피도 뭐 그렇게 걸렸던 것이고요. 네. 반도체라든가 그래도 성장이 있는 것들은 그래도 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사실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올해 1월이 사실상 고점이니까 네. 내년 초 정도가 되면 그 조금 사이클이. 뭔가 이제 싸 보이는 대안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오늘 집중 분석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해 가기 전에 또 내년 전망 한번 또 모시고 들어야죠. 오늘 얘기 좀 정리를 했고요.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뻗지 못하죠. 조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진행이 됩니다. 시장 공감 10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